지금 4월 달에 당장 그 S&P, 무디스 같은 이런 국제 신용 평가 기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판정하게 되면 그뿐 아니라 지금 그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도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금리 인상의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또 받고 부채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물가 인상을 또 부채질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 상으로는 그래서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식,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재부가 그 180석 여당,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의 당시 대선 후보의 그 무서운 그 질타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목을 내놓고 지키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더구나 지난 이 정부 사이에 지금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당장 그 재정 적자 2년간 누적 재정 적이 200조가 됐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약 608조 중에서 지금 일부 썼습니다만 그래도 한 500조 이상, 600조 이상 남아있는 셈인데 여기서 부처별로 세밀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국정 지표에 따른 예산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우리 그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장치가 될 텐데 그러나 당시에 작년에 우리 10월, 11월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사망률이고 이런 게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오미크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세출 우선순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부처에서 10% 부분만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올해 잡힌 것 중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다시 예산을 재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사실 현직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또 다른 야당들이 합쳐서 정부에 일관된 요청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보면은 정부가 처음에 이제 여당의 요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요구, 당시 소상공인이 위기에서 처하고 하니까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추경하기 한 전례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한번 했고요. 대선을 그냥 빨리 쓰면 되는 것이지 조기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35조를 하자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빚을 내자. 뭐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기재부가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신용 등급도 걸려 있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 시중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돈 조금 주놓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서민 가게에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출 조정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전 의원님이랑 같이 예결위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연초면은 풀릴 거라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뭔가 뭐 뉴딜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급을 조정한 완급을 조정한 예산 세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번에도 기재부로서는 더구나 물리나는 정부 기재부로서는 절대로 이거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거부한다면은 저희들은 뭐 신여당이 아직 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소상공인 보상은 또 5월 이후 6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일본이라 그러면 지금 참 딱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는 그 컴플렉스와 그 또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의 세대가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든 약간 일본과의 무슨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속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뭐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났다는 이유 하나로 뭐 뼛속부터 친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요. 사실 그분은 반일 운동으로 입신하신 분인데 반일 운동가의 반일 운동 데모에 선봉해서 지가지고 학생 운동 지도자였는데 그분을 그런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있던 시대임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다 벗어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 생각이 드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컴플렉스라든가 그런 걸 오히려 선제적으로 일본 문화를 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류를 다시 일본에 확산시키고 이랬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은 오히려 일본 내 민주 세력들, 일본 내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 우리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텐데 이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묶여서 이렇게 자꾸 대응하게 되면은 그 일본 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세대의 지도자끼리 만나서
좀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이낙연 전 총리 대표도 그러시고 지금 현재 주일 대사도 그러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간에 좀 규례했던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 때 메가드가 완전히 일본의 군부를 다 해체하면서 완전히 평화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헌법이 사실은 메가드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고 일본의 내에서 이런 지금 일본의 체제,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를 생존하게 해줄 게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입니다. 급작스러운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본, 그리고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준 계기가 됩니다. 병창 비리가 되면서. 또 하나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이것이 일본 우파의, 일본도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에게 선거를 하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날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 위협이 오는데, 이런 위협에서 일본 우파 내에서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겠다는 게 커지게 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서 좋았던 감정이 자꾸 또 악화되는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우파를 또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합적인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미국과 또 공조, 또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국제적 규범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하원에서 이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제적 규범으로 일본의 그런 우파의 준동을 막아야죠. 네. 저는 지표를 우선에 냉정하게 당선인과 우리 인수위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적은 수지만 어쨌든 100석 잠깐 넘는 적은 소수 여당이지만 신여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입지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죠. 왜 저런 것인가?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숫자가 아무리 적든 간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통치의 방식, 정치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점은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봤지만 가장 최악의 형태의 선거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아주 그 편을 가르는, 지금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족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끼리 나눠 싸우듯이 한 내부에서 내전 상태를 치닫는 이런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이제 딱 뭉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면에 이쪽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팽팽하게 있다가 접전 끝에 조금만 약간의 차이로 이겼던 이쪽에서는 그것을 그럼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통합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확신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정말 통합이라는 그만큼 큰 과제가 되었다. 또 설득과 협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선거 방송을 들었던 말씀이, 굳이 미국에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극적 굴곡이 많아서 대통령의 역사가 긴 미국을 비용을 하자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아이젠하워처럼 등장해서 케네디처럼 깻잎처럼 차이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대민은 링컨처럼 큰 통합의 리더십으로 해달라는 그런 국민적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